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하고 그다음에 돌아오는 목요일 예배는 지난 8.15 광복절을 기념해서 근현대사 강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살펴볼 근현대사의 제목은 박헌영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박헌영의 잘못된 선택. 오늘 본문 말씀은 사회자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시편 53편 1절이죠. 박헌영은 몰락한 양반의 자손인 박현주라는 사람이 첩을 얻어서 살고 있었죠. 이학규라는 첩을 얻어서 살고 있으면서 출생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반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여자가 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자로서 받는 서름, 그다음에 천대, 구박, 무시를 당하면서 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어쩌면 철저한 공산주의자 박헌영의 프롤레타리아적인 그런 성향을 자극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헌영은 호를 이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이정이라는 호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 이자 모양이 여기 있는 썰에 밭을 가는 농기구죠. 썰의 모양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저 정자는 곡식을 모으는 고무래라고 합니다. 이 농기구를. 그래서 이 농기구의 모양을 따서 자기의 호를 이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하층 농민 계급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뒷받침을 해주는 일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이런 호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헌영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는가라는 거죠. 그 잘못된 선택 첫 번째는 기독교를 버리고 공산주의를 선택한 일입니다. 박헌영이 기독교를 접하게 된 계기는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진학하면서죠. 그 학교에서는 2학년 되면 상과 또는 농과를 지원하게 되는데 상과에서는 특별히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근데 박헌영은 새로운 문물을 접하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영어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YMCA 청년부 활동을 하는데 거기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었죠.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서공회 사무원 장두철에게 영어 과외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과외 그룹은 어떤 것이냐면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과외비를 내지 않아도 충분히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죠. 근데 특이한 것은 성소공회에 있는 사무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소공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을 만드는 그런 단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박헌영은 기독교를 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숭동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숭동교회에 출석을 하게 돼서 거기서 심지어 영어로 성경 공부까지 하죠. 그러면서 미국 유학에 대한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 펜 좀 주실래요? 제 손에 펜이 없네요. 네, 영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근데 더불어서 공산주의도 같이 접하게 되는 계기가 있거든요. 그 분기점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3.1 독립만세 운동이 있죠. 박헌영은 1900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연도의 끝에가 바로 박헌영의 나이가 되는데 19살에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독립만세 운동을 참여하게 되면서 미국 유학의 꿈이 어떤 식으로 넘어가게 되냐면은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미국 유학을 가려면은 먼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잖아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서자였기 때문에 본가에다가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막노동을 하거나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자주적인 그런 생각, 독립적인 의지가 불타오르게 되면서 자기 나름의 어떤 그 활로를 개척을 해 나가면서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상해로 건너가서 공산주의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해로 건너간 박헌영은 김만겸이라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김만겸에게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더 나아가서 1921년에는 김만견뿐만 아니라 여운형, 우리가 중도 좌파라고 알고 있는 여운형이 주도하고 있는 고려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아닌 공산주의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길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산주의를 선택한 박헌영의 그 공산주의 활동을 한번 살펴보면 1922년 3월 25일에 조선공산당 조직을 위해서 국내 잠입을 하죠. 이것은 박헌영 혼자서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코민테른이라는 국제공산당이 있었습니다. 조직이죠. 코민테른이라는 국제공산당 조직이 있었는데 이 조직의 지시를 가지고 조선에 들어가서 공산당 조직을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민테른은 한 나라에 한 공산당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조선에 우리나라에 공산당을 세우는 일에 그 적격자로 박헌영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 지시를 가지고 국내 잠입을 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잠입을 하자마자 신의주에서 경찰에 체포를 당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도 전에 1년 6개월 동안 복역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박헌영은 출소한 이후에도 그 공산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비전, 그 지시를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1924년에 화요회라는 공산 계열이 있었는데 그 화요회에서 만들고 있는 신흥 청년 동맹 결성식에 참석을 하면서 그 안에서 청년들, 지식인들을 모아서 공산 사상을 주입을 시키죠. 그 내용이 청년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이제로부터 청년, 그리고 청년의 사고 고찰과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교직 편집실에서 학생 운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배웠던 내용들이 청년의 사회적 지위, 이제로부터 청년, 청년의 사고 고찰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숨지기고 있었지만 옳지 않은 사회적인 부조리가 많지 않느냐, 이제 청년 너희들도 목소리를 내라 라는 것이 포인트죠. 이러면서 박헌영은 동아일보 기자, 조선일보 기자까지도 합니다. 1924년 4월부터 8월까지는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월부터 그 다음에라고 한다면 1925년이겠죠. 10월까지 조선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지식인들, 청년들을 다 공산당으로 포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1925년 4월 17일에 을지로 일가 아서원이라는 장소에서 20명이 모여서 조선공산당이 창당이 됩니다. 코민테른의 지시를 첫 번째로 성취한 그런 결과물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4월 18일에는 고려공산청년회를 자기 집에서 결성을 하고 거기에 스스로 자기가 책임비서에 오르죠. 책임비서에 오르면서 실질적인 조선공산당의 실권자로 박헌영이 올라서게 됩니다. 근데 이 조선공산당 조직은 머지않아서 일본 경찰에게 발각이 되고 말죠. 왜냐하면 11월 22일에 그해 11월 22일에 신의주에서 조선공산당원 중 한 사람이 일본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일 때문에 조선공산당이 발각이 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일제는 전국에 공산주의자 일제 검거령을 내리고 이 조선공산당들을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용케 박헌영은 이거를 피해서 지내다가 1926년 60만세 운동을 주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서거로 인해서 다시 한번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키는 건데 이것은 철저하게 조선공산당이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박헌영이 체포당하죠. 체포당하고 투옥당하는데 그 안에서 수없이 자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광인행세를 합니다. 광인행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현대사 시리즈를 통해서 많이 접했던 것처럼 그 재판을 할 때도 수없이 막 탁자를 뛰어오르고 자기 몸을 막 상해를 하고 심지어는 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가 똥을 싸고 그 똥을 손으로 쥐어서 벽에 바르는가 하면 그것을 수없이 집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쳤구나,
그래서 병보석으로 출감을 하게 되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진에서 이 앞에 보면은 이게 출감하고 있는 박헌영의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박헌영은 1928년 이제 러시아를 거쳐서 소련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소련으로 가자마자 찍은 사진의 박헌영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바로 똥똑이 오른 그런 박헌영의 얼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박헌영은 1928년 11월 소련 모스크바로 가서 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지시를 받고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공산주의에 대해서 보다 더 체계적인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박헌영이 갔던 학교가 소련의 국제 레닌대학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을 다니면서 자기만의 공산주의 이론을 확립을 시키죠. 자기만의 공산주의 이론을 심화시키고 완성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1929년 2월에는 소련 공산당에 입당도 하고, 심지어는 코민테른 동양 파트 비서부에 조선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발탁되어서 활동을 하기까지 하죠. 여기 있는 사진은 소련 국제 레닌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찍은 사진인데,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얼굴이 박헌영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김다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조선공산당에서 만드는 커뮤니스트라는 공산 잡지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발행하는 발행인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동지였고, 여기 있는 사람은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여자, 근데 그 여자는 박헌영의 와이프예요. 주세죽이라고. 근데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둘이 동지였는데 박헌영이 옥에 갇혀 있는 사이에 이 둘이서 결혼을 해버립니다. 배신을 당하는 거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만의 공산주의 이론을 심화시켜 가던 박헌영이 급기야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무신론적이고 반기독교 성향을 장착하게 되죠. 무신론, 하나님을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성소국인 사람이랑 과외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 공부도 했던 박헌영이 무신론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반기독교 성향을 갖게 되죠. 더 나아가서 반기독교 운동까지도 주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운동을 주도하면서 박헌영이 했던 말들, 종교는 인간의 정신을 좀먹는 아편이다. 또 선교사는 제국주의 영토 확장의 천병이다라는 막말을 쏟아냅니다. 그야말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박헌영의 모습은 시편 36편 1절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이 말씀을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그 다음에 현대인 번역에서 살펴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확 다가오는데, 특별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그 구절을 해석을 하고 있죠. 죄가 악인들의 마음 깊숙이 숨어 있어 한결같이 악한 짓을 충동함으로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박헌영의 마음속에 공산주의라는 악의 쓴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박헌영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마다 그 죄악의 쓴뿌리, 공산 사상으로 말미암아 충동받은 모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을 없다 하고 자신의 공산 사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활동하고 있었던 박헌영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박헌영의 모습은 자기만의 공산 사상을 장착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죠. 조선으로 들어오는데, 조선으로 들어올 때 그 커뮤니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그 출판물을 가지고 한국에다 뿌리려고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김다냐라는 사람 있죠? 일본 경찰들이 이 출판물을 만들고 있었던 김다냐를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잠복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수상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일단 잡고 봤어요. 근데 잡고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박헌영이었던 거죠. 그래서 김다냐 대신에 박헌영이 잡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박헌영이 잡혀 들어가면서 5년 동안 복역을 하면서도 김단야의 행방, 그 동지들에 대해서 절대로 발설하지 않을 정도로 지독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것은 1933년 9월 14일 서대문 형무소에 가시해 있었던 그 박헌영에 대한 기록 문서가 되겠습니다. 5년간 복역을 마치고 박헌영은 나오자마자 경성 코뮤니스트에 가입을 하죠. 우리가 일명 경성콤이라고 합니다. 코뮤니스트, 발음이 어려우니까 경성콤이라는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죠. 이 단체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관술, 그리고 김삼룡, 그다음에 3대 공산주의 여성 트로이카라고 알려져 있는 이순금이라는 여자가 있거든요. 그 이순금 세 명의 여자가 아니라 이순금, 김삼룡, 그다음에 또 하나 누구였을까? 이관술. 이렇게 세 명이서 조직한 단체죠. 근데 박헌영이 딱 나오자마자 딱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박헌영은 이 안에서 뭘 하냐면 또다시 공산당,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한 비밀 조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독서 서클이나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부르주아를 적대시하는 프롤레타리아 사상을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너무 이렇게 곳곳에서 펼쳐지다 보니까는 일제 총독부는 1940년 12월 말부터 그 모든 것들을 색출해내기 시작하면서 경성콤도 1941년 일제 총독부에 발각이 돼서 거기에 관련 있는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지내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박헌영 역시 김성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남 광주 연합 벽돌 공장에 숨어서 지내게 되었죠. 이렇게 숨어 지내다가 나오게 된 사건이 바로 8.15 광복 이후입니다. 8.15 광복 이후에 8월 16일 서울 시내에 벽보가 나붙죠. 벽보가 나붙는데 그 벽보의 내용이 뭐냐면, 근로대중의 위대한 지도자 박헌영 선생은 어서 나와 우리를 지도해 달라라는 벽보들입니다. 이 벽보는 박헌영의 상경 신호를 알리는 그런 상경 신호와 같은 그런 일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지 메이킹이었어요.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 메이킹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미지 메이킹. 왜냐하면 그 당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를 지도할 지도자감이 박헌영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니었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1945년에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첫 번째는 가장 양심적인 지도자는 누군가, 그리고 최고의 혁명가는 누군가라는 거죠. 근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1등이 여운형이었어요. 여운형은 기록을 보면은 양반 출신인데 링컨의 노예 해방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 집 노비들을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양평군, 우리가 여주 갔다 오다 보면 양평군에 여운형 생가가 있잖아요. 저희들은 모르고 오면서 왜 저런 거 있지? 하는데 여운형이 나름 거기에다가 개척교회를 세웠어요. 끝까지 기독교인이었던 여운형이었는데, 그 여운형이 양심적인 지도자 1위, 그 다음에 최고의 혁명자 1위였어요. 2위는 누구였을까요? 이승만이었어요. 이승만. 그렇다면 이 박헌영은 양심적인 지도자에서 4위를 차지했어요. 모두 4명 가지고 투표를 했거든요. 여운형, 이승만, 그다음에 박헌영, 김구 4명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1, 2위를 여운형, 이승만이 차지하고 김구는 양심적인 지도자에서 4위, 꼴등을 차지한 거죠. 최고의 혁명가에서는 3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이 상당히 필요했어요. 상당히 필요했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여운형인데, 이 여운형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벽보가 붙은 이후에 박헌영은 진짜로 올라와서 8월 20일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면서 우리가 어떤 혁명, 어떤 과업을 가지고, 어떤 혁명 사상을 가지고 일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민족 분열과 계급 대립을 극대화한다라는 지침 하에 저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를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흩어져 있었고 규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미 여운형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조직이 필요했어요. 여운형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조직이 필요했죠. 여운형은 이 해방 전에도 건국동맹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직이 자연스럽게 해방이 되면서 건국준비위원회가 됐죠. 그 규모는 전국 145개 지부를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남북 다 합해서 몇 개 군이 있었다고 그랬죠? 218개 군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남북 다 합해서. 근데 남한에만 145개 지부가 있었다라는 것은 거의 전 지역에 여운형에 영향이 미치는 그런 건국준비위원회 지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박헌영은 여운형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이 건국준비위원회에 살짝 들어갑니다. 살짝 들어가서 8월부터 9월 초에 이르기까지 이 건국준비위원회에 있는 모든 임원들을 모두는 아니죠. 75%에 달하는 그 간부들을 다 조선공산당원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9월 6일에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롱 선생님 굉장히 강조하셨던 부분이죠. 인민대표자 600명이 경기여고 강당에 모여서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주석은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부주석은 여운형이라고 세팅을 해놨죠. 그리고 박헌영은 이승만한테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요. 그러나 이승만이 손을 잡겠습니까? 손을 잡지 않죠. 손을 잡지 않으니까 박헌영은 9월 11일에 바로 정당, 좌파 정당 조선공산당을 다시 재건을 해요. 그러고 나서도 끊임없이 이승만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11월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다 못한 지겨운 이승만이 12월 20날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세계를 파괴하는 자도 공산당이요, 조선을 파괴하는 자도 공산주의자다 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조선공산당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절연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절연을 해버리니까 박헌영도 열받죠. 열받으니까 이승만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해요. 어떻게 공격을 시작하냐면 이승만은 민족의 반역자, 친일파의 수령이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내가 갖지 못할 바에야 부셔버리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박헌영은 어렸을 때 굉장히 말이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고집이 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 내가 분명히 이겨야겠다라고 했는데 막 달릴 때 박헌영이 돌부리에 넘어서 채여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박헌영의 그 다음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기를 넘어지게 한 그 돌을 가져다가 사정없이 가루로 만들어서 부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지금 공산주의자로서의 박헌영의 모습에서 틈틈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승만과 조선공산당 박헌영은 영영 결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있고 나니까는 이제 박헌영은 자기 나름의 어떤 단체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게 되는 것이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우리가 4.3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이나 그다음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같은 거를 공부를 할 때 전평이라는 게 나오죠. 전평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전농이라는 단체도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전국농민조합 총연맹 조직, 전농이라는 것이죠. 이런 조직들을 만들면서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가려운 부분을 살살살살 긁어줍니다. 그러면서 안으로는 뭐래요? 유산계급, 부르주아에 대한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의 적대 감정을 키워주면서 공산사상을 주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의 78%가 조선공산당을 지지하게 돼요. 이 나라 전체가 공산당이 될 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개입하신 사건이 뭡니까? 1946년 4월에 있었던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근택빌딩, 해방일보라는 조선공산당 기관지가 있었는데 이 인쇄소가 근택빌딩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인쇄소에서 진짜 징크판을 가지고 진짜 돈을 찍고 있었던 종이, 잉크, 그걸 가지고 위조 지폐 1,200만 원어치를 만들어서 자기 당 운영 자금으로 썼어요. 근데 이 1,200만 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신문기자 월급 6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신문기자가 1700년 동안 벌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인 거죠. 어마어마한 액수를 조선공산당이 자기 맘대로 찍어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실을 한 국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신감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국민 78%의 이 지지는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박헌영은 월북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기독교를 버리고 공산주의를 선택한 잘못된 선택이었고, 이후에 이어서 두 번째는 신탁 통치에 반대해서 찬성으로 돌아선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문기사가 하나 나와 있죠. 1945년 12월 27일 동아일보입니다.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하고 그 이유는 이미 38선 분할 점령을 끝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기사죠. 근데 박헌영의 입장이 뭐였냐면,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박헌영은 반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돌연 1946년 1월 2일에 어떤 식으로 돌아섭니까? 찬성을 하는 거죠.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 이 신탁 통치라는 것은 미용소 3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5년 동안 대신 통치해준다, 자립할 때까지 도와준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미국이 즉시 독립을 사실은 주장을 했었죠. 이것은 뭐냐면, 카이로 회담이나 포츠담 회담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한국을 자유 독립 국가로 세우는 데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조력한다. 그러니까는 미국이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라는 것은 카이로 회담, 포츠담 회담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소련 같은 경우는, 소련이 솔직히 그 일본을 제압하는데 투입된 날은 1945년 2월 10날이에요. 얄타 비밀협정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소련도 일본을 제압하는데 동참하기로 협정을 맺은 거죠. 비밀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근거해서 미국은 일본을 쫓아낼 때 소련이 윗부분을 해결해주고 우리가 밑에서 일본군을 쫓아내자라는 거였어요. 통치가 아니라 쫓아내자. 그런데 소련이 약속을 어기죠. 8월 9일부터 만주에 있는 일본군을 막 내쫓으면서 내려와서 8월 24일에는 평양까지 점령을 해버려요. 그리고 북한의 소련 군사정권, 소군정을 데리고 내려오죠. 그리고 그 앞잡이로 세운 게 누굽니까? 김일성이에요. 소련군 출신인 김일성.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박헌영이 도무지 이 상황이 모르겠으니까는 위에 올라갑니다. 소련으로 올라가서 스탈린의 지시를 받은 게 뭡니까? 무조건 너네들은 모스크바 3상회의를 지지해라, 신탁 통치를 찬성해라 라는 지령을 받고 내려와서 1946년 1월 2일에 찬탁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1946년 2월 15일 민주주의 민족 전선이라는 것을 결성을 하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근현대사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민전이라고 하죠. 민족주의 민족 전선. 민전이라는 약칭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결성을 해서 우익 세력을 약화하고 남조선 대한국민대표 민주위원이었던 이승만과 김구 등등의 인사들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는 정부 수립에 대한 제반 시책을 연구하는 그런 나름의 조직도 따로 이 안에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런데 4월 26일 1946년 2월이면은 정판사 사건이 있기 전이거든요. 이렇게 막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갈 때 갑자기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46년 6월 3일 서울신문 1면에 이승만이 정읍에서 얘기한 것이 보도가 됩니다. 정읍에서 이승만 얘기한 게 뭐냐면, 남한만 단독 정부를 수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발표를 하죠. 이것은 이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으로 인해서 조선 공산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946년 7월에 박헌영이 신전술을 발표를 하죠. 신전술의 내용은 테러는 테러도, 피는 피로 갚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미 군정을 치자.
이렇게 상황이 막 급박하게 되다 보니까는 미 군정이 박헌영을 가만둘 수가 있습니까? 가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9월 8일에 박헌영 체포령을 내려요. 박헌영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니까 박헌영은 다급해졌습니다. 이제 다급해져가지고 스티코프, 그 당시 소군정 실권자죠. 스티코프에게 사회단체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것이 9월 9일, 바로 9월 9일에 질문을 했고, 이거에 대한 스티코프의 지시는 두 차례에 걸쳐서 나옵니다. 9월 11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스티코프가 지시를 내리는데, 그 지시의 내용을 보면 테러와 압제에 항의하는 대중적인 시위를 벌이고 항의 집회를 개최하라 라는 지시를 보내죠. 근데 이 지시의 내용은 그때 임기응변 같은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공산당 선언 제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공산당 선언 제4장을 보면은 당의 전략과 전술의 제원칙을 서술한다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은 현 사회 정치 제도에 반대하는 일체의 혁명 운동을 지지한다라는 게 전술 전략입니다. 그리고 봉건제에 대한 부르주아의 공동투쟁, 임시적인 부르주아의 공동투쟁도 할 수 있으면은 필요하면 해라. 그러나 나중에는 손절이라는 얘기죠. 그 세 번째 줄, 공산주의자는 자기의 기본 의무가 뭡니까?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지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 모순에 기초한 계급의식. 박헌영이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를 했을 때 민족 분열, 계급 대립의 극대화를 외쳤죠. 그것이 바로 공산당 선언에 기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써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노동자 계급의 목적은 현 자본주의 제도의 폭력적 타도에 의해서만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 공언된다. 자본주의를 타도해야만 노동자 계급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반해서 지시를 내린 것이 바로 테러와 압제에 항의하는 대중적인 시위를 벌이고 항의 집회를 개최하라. 이 지령을 받은 박헌영은 월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남조선으로 지령을 내리죠. 그래서 발생을 한 게 1946년 9월 23일 부산 철도 노동자 총파업이에요. 이 일에 소련이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월 23일에 부산에서만 일어났었던 것은 그 다음날 24일에 전국적으로 4만 명의 철도 노동자가 파업하는 일로 확산되죠. 그리고 그것은 이어서 10일 대구 폭동 사건으로 나타나고, 이때에도 소련이 돈을 주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은 제주 4.3 폭동, 여수 순천 반란, 6.25 전쟁으로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박헌영은 6.25 전쟁 때도 혁혁한 역할을 하죠. 그 역할은 뭐냐면 1949년부터 박헌영하고 김일성은 자신들이 전쟁 일으킬 것에 대해서 소련의 동의, 그 다음에 중국의 동의를 구하러 다녀요. 근데 그 와중에 1949년 3월 군사 원조 요청을 스탈린에게 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살짝 움직이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 중공군 개입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에도 박헌영의 공이 컸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공산주의, 죄의 쓴뿌리로 폭주하고 있는 그런 박헌영은 그 전체의 모습을 봤을 때 퇴락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지위에서 엄청나게 많은 권세를 누리면서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박헌영의 세력은 몰락해가고 있었죠. 먼저 보시면은 1946년 7월에 스탈린이 면담을 하자고 박헌영도 부르고 김일성도 부르죠. 부르면서 박헌영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분투하는 그대의 혁명 투쟁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평가죠. 그냥 미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데 김일성에게는 북한의 소비에트와 북한을 소련의 위성국가, 공산국가로 빨리 만들어라 라는 지시를 합니다. 미래적 지시죠. 여기에서 벌써 소련의 선택은 김일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속에서 8월 28일에 1946년 8월 28일에 북조선 노동당이 창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 23일은 남조선 노동당이 창당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머릿속에서 좀 분리를 시켜주셔야 될 건 뭐냐면, 여태까지는 조선 공산당이 북쪽에 있냐 남쪽에 있냐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조선 공산당이라는 그 개념, 그 당의 개념이 이제 없어지고 뭐가 등장합니까? 북조선 노동당, 공산당 대신에 노동당이라는 명칭이 전면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 북조선 노동당이 8월 28일 날 세워지죠. 1946년. 그리고 같은 해 11월 23일에 남조선 노동당이 생기면서 각각의 대표가 김일성과 박헌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1948년 9월 10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출범을 하면서 수상이 김일성이고 부수상, 그 아래 부수상 겸 외무상이 박헌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뭔가 상황이 역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조선공산당이 창당됐을 때 1945년 9월 11일에 재건됐죠. 그런데 그 재건된 이후에 소련이 김일성을 데리고 와서 북한에도 공산 조직이 필요하니까 북조선 분국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박헌영이 그거를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승인을 해줘요. 그래서 1945년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합의 개념이죠. 이렇게 이랬었던 박헌영이 스탈린의 면담을 거쳐서 조선공산당이 조선노동당으로 완전히 이름을 바꾸면서 김일성과 뭔가 비등해지는 그런 위치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1948년에는 완전히 그 위치가 역전되어서 김일성이 수상이고 박헌영은 부수상이 되는 그런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퇴락하고 있는 박헌영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헌영은 그 판세를 뒤집으려고 6.25 전쟁을 일으키자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6.25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소련도 가고 중국도 가고 하면서 막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조선인민군을 남한으로 내려보내면 그 남한에 있는 남노당원 20만 명이 이에 호응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과 더불어서 소련과 중국도 1950년 1월 이후에 혹하게 되는데, 그 혹하게 되는 결정적인 선언이 하나 있어요.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한 선언인데, 애치슨 선언이라고 하죠. 1950년 1월 1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라는 내용이죠. 한국을 제외한다. 이 명제를 들은 소련, 중국, 그 다음에 북한은 좋죠. 왜? 미국만 없으면 내가 남한을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 계산에 따라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막상 일으키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죠. 나중에 회의를 통해서 유엔이 참전하고 메가더 장군이 와서 인천 상륙 작전을 시도를 하고 성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김일성과 박헌영은 끊임없이 싸워요. 1950년 10월 8일에도 김일성의 집무실에서 큰 싸움이 났어요. 유격전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11월 17일 만포진 소련 대사관에서 볼셰비키 혁명 기념식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김일성과 박헌영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김일성은 뭐라고 싸우냐면, 야, 네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 남노당 20만 명 어딨냐? 너 때문에 이게 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박헌영도 얘기를 하죠. 왜 군사들을 낙동강으로 다 보내가지고 후방을 비게 했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메가더한테 내준 거 아니냐? 그래서 서로 막 공박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죠. 이 일로 앙심을 품은 김일성이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박헌영을 체포해버리죠. 1953년 3월에 박헌영을 체포합니다. 체포 내용은 당내 종파 조직을 했다. 그리고 미국에게 당 기밀을 누설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의 패배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지고 8월 5일부터 9일까지 9일에 걸쳐서 남노당원 2,000명을 검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박헌영은 당 제명하고 재판에 회부하죠.
이 과정을 거쳐서 남로당 간부급 10명의 재산을 몰수하고 사형을 시켰고, 또 다른 2명은 재산 몰수하고 징역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955년에 드디어 박헌영에 대한 재판을 시작을 하죠. 재판 내용은 미제국주의 고용간첩의 두목이다, 그리고 공화국 전복 기도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비밀 재판을 진행을 하죠. 왜냐하면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 박헌영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밀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1955년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에 이르기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박헌영은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재판명은 피소자 박헌영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와 반국가적 간첩 테러 및 선전선동 행위에 대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재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재판의 구성원이 선정이 되고, 드디어 박헌영은 1956년 7월 19일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김일성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이때 박헌영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역사의 날조자, 혁명의 찬탈자, 민족의 반역자, 인민의 원수 김일성을 타도하자라는 말을 남기고 총살을 당하고 야산에 묻혀버리게 되죠. 이사야 57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바로 박헌영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평강이 없는 가운데 처참하게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좀 놀라운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운형, 박헌영, 이승만, 이 세 사람은 모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죠. 셋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운형은 교회를 세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박헌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총살당했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를 건국시켰던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지 않고 자연적으로 그 수명을 90세나 유지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7월 19일. 여기서 수명의 차이를 보면 여운형은 61세, 박헌영은 56세죠. 이승만 대통령 90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1장 족보에서 들었던 이런 구절을 생각할 수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지만 악인의 연세는 짧아진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나라에 반도 살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길었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공산주의자의 최후, 그러나 이 공산주의의 면을 봤더니 결국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사상으로 둔갑을 해서 그 죄악의 쓴뿌리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랬을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역사를 바로할 수 있는 눈을 가졌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를 보는 눈은 기독교 사상,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성립된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우리나라가 구속사야 완성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까지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